자, 이 시국에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세 사람이나 있다는데 먼저 이 사람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거국내각을 논의한 사람들은요. 누가 총리가 돼야 된다. 저한테도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서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겠다 하는 음모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3당 통합하자고 할 때 안 했지 않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하고 소공동 귀빈실에서 탁자를 치고 나와버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거국내각 구성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거국내각 총리직을 박지원 의원에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단 어제 얘기한 것을 보신 부분인데 근데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조금 어조가 달라지는 왜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방금 보신 부분이 처음 박지원 의원이 주장을 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거국 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서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겠다라는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윤석열 정부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구나. 그리고 뭐 고국 내각의 그때 비상계엄 이후의 필요성은 윤석열 정부 측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색이 있었고 윤 정부 측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네. 본인이 그걸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는요. 윤석열 정부 측 인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그분을 만났다. 그런데 네. 그분은 정치를 하지 않는 기업인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확히 누군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부 측 인사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은 맞지만 정부 측 인사나 이 정부 측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기업인,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제안을 했다라는 식으로 어조를 바꾸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로 말이 하루 만에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예. 목요일 4시 소공동 호텔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 윤석열 측이다라고 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 보도에는 뭐 그렇게 나왔던데 그건 윤 대통령 윤석열 측은 아닙니까? 측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잘 알고 도왔고 네. 또 여권도 잘 아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실 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예. 개헌, 거국 내각 소리를 제가 자꾸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지 않는가. 아니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허무개그인가? 거국 내각의 총리직을 제안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가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하지 않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허무개그에 뭐예요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역대 대통령을 두루 경험한 정치 원로임에도 네. 이런 시기일수록 진중하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차분한 조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틈만 나면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관종, 이렇게 관심을 받기 위한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네. 아까 분명히 19일 날 목요일 오후 4시에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19일이면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거죠. 즉, 이 탄핵으로 이 직무가 정지된 게 12월 14일인데 거국 내각 총리는 대통령 권한일 때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업인 부분입니다. 네. 아마도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듣기 좋은 말일 수 있는 건데 이를 두고 본인에게 거국 내각 총리 제안이 와서 거절을 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그냥 정치하지 않는 분, 기업인 출신이라면 만났을 때 밥 먹을 때 아이고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이 총리직 하셔야죠. 덕담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정부 측에서 마치 제안 들어온 것처럼 툭하니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하루 만에 지금 말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혹시 희망사항일까요? 박지원 의원의 총리직이 희망사항일까요? 과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심해가지고. 사실 저 장면은 글쎄요 뭐 저게 진심이 어느 정도 담겼는지 뭐 적어도 덕담으로 오고 간 말일 거예요. 저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폭소가 터졌잖아요. 좌중에서. 근데 실제 박지원 의원은 이 말을 하루 만에 자기가 손바닥 뒤엎듯이 바꿨는데 물론 이제 사실을 좀 더 부연 설명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니 결국 이제 기업인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제 뭐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물론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본인 의견을 그냥 얘기한 건지 아니 뭐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대화 수준에서 뭐 거국내가 하면 총리하시면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예컨대. 그런 상황의 수준으로 보여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거국 내각을 만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요.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에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고 민주당 측에 몇몇 장관 자리나 총리 자리를 이런 자리를 추천해 주세요 해서 하는 게 거국 내각의 성격이 강하지 개인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전에 민주당 인사였다 또는 뭐 민주당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당에서 결정도 안 했는데 본인이 불썩 그냥 간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거국 내각을 이루어지려면 당대당으로 하든 아니면 대통령실이 야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 추천받아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건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히 부적절하고 신뢰도 떨어지는 얘기예요. 네. 물론 뭐 박지원 의원이 총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런 얘기들이 너무 어설프게 나오다 보니까 설화만 낳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재감 부각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나 봐요. 왜? 뉴스파이터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새 인물. 자, 두 번째는 누굴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씩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낸다고 어머나. 합니다. 지금 1월 중순 무렵에 2권의 책이 지금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야. 내용을 보니까요.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잖아요. 네네. 홍준표 시장이. 그때에 남겼던 장문, 단문들을 엮어서 책으로 내는데 그게 2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SNS 글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인생의 기록이자 생각을 정리해서 후대에 남기는 개인 실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를 담아서 책을 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 2권과는 별개로 자신의 정치 전략 그리고 비전을 담은 책도 현재 집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움직임이었고요. 두 번째 움직임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근데 무려 10년간 쓰던 번호거든요. 어머? 번호를 한 번에 갑자기 바꾸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쉽지 건데 않잖아요. 어허. 이 결단을 내린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또 의문이 생기고 있고요. 오호.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부모님 묘소를 파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허. 아버지 묘소는 50년이 됐고 어머니 묘소는 30년이 됐는데 파묘를 하고 위패는 절에 모셨다라고 전하면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선에 나올 경우 묘자리가 좋네 안 좋네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어차피 뭐 내가 죽으면 모실 사람도 없고 자식들에게 그 부담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네. 힘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한번 선거를 치러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최명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의학 쪽에는 이제 전문가이시지만 이게 글쎄 무속 쪽에는 전문가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심리 파묘를 했다는 거예요. 조상묘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묘자리를 옮긴 건 아니지만
파묘를 해가지고 위패를 지금 이제 대구 군기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뭔가 큰 결심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녀도 한 자녀밖에 안 낳고 또 그 자녀들도 이제 그 자녀의 자녀 때는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묘가 관리가 안 되지요.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이거를 이용한 건 이쪽에 차별화예요. 앞에 전화번호랑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이 정권에서는 무속인과 관계가 많았지만 난 그런 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본인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하.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존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과거에 내가 알았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다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제한된 사람한테만 해서 전화 받는 난 깔끔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나 그 파묘도 네. 투집자 분용도 잡을 수 있어요. 뭐랄까요? 그동안 될 뻔하다 안 되고 될 뻔하다 안 되기 묘자리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묘자리는 대한민국에서 명당은 다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묘자리를 없애면은 명당으로 못 옮기더라도 절반의 효과는 없겠지라고 파묘했다고 누가 또 꼬투리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요 세 가지 말고도요. 뭔가 추가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요즘 행보가 심상치가 않네 감지된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홍준표 시장은 대선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뉴스파이터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지난 8월에 왜 윤 정부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책임 총리제 자기가 본인이 제안했다고 했을 때 그때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 나가는 거 전 국민이 다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대선을 내가 치러봤으니까 내가 유경험자가 아니냐 우리 당도 충분히 대선 치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SNS에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대구시장을 중도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고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결국에는 대권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54년생이잖아요. 네. 70세입니다. 아마 이번 대선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출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또 그때 당시 지난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심에 밀려서 아깝게 또 고배를 마신 전력이 있잖아요. 본인 개인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지난 23일에도 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인데 돌고 돌아 제자리 왔다 생각하는데 또 이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야, 이사 가야 한다. 이런 저의 생각에 조금 더 강하게 불을 지피는 대권을 만약에 도전하시는 것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4년만 하고 졸업할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구 출신이 아닙니까? 이 뽑아준 유권자들은 어떡하시고 대구를 이렇게 빨리 떠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여쭙고 싶네요. 조지mon 교수님 보실 때는 네. 홍준표 시장의 지금 저런 말과 글과 행동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딱 물어보시면 근거 없는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요? 네. 물론 대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 홍준표 시장이 지금 방송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섭섭해. 조지mon 교수님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네. 제 생각이니까요. 네네. 근데 왜냐하면 홍준표 이제 시장이 다시 대권에 출마할 것 같아요. 출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준표 시장은 이미 여러 번 이제 대권에 출마하셔서 계속 이제 낙마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적 사명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큰 문제는 네. 홍준표 시장이 지금까지 탄핵되기 전까지의 태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에 서서 계속 보호하고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김건희 여사 건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 여러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만 했지 부정적인 평가를 거의 안 하셨어요. 탄핵되고 나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또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의되기 전까지만 해도 탄핵에 반대하다면서 친한계와 각을 세우던 모습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냐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만 가지고는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대선에서는 중도층의 표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내신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 또 당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구에서 또 기자회견도 했다면서요. 홍준표 시장이. 안준영 기자님. 네, 이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일단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확답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눈길 가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에 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감을 확실하네. 그게 근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을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당선자입니다. 즉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즉 내가 대선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결과는 지켜봐야죠.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 세 번째 누굴까요? 이 사람이랍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 그럼 40 넘잖아요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네. 전 아까 제가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차피 의석이 뭐 3석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예. 저희가 뭐 그런 전국의 흐름을 주도할 건 없지만은 예.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난 4월에 했던 말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뭐 예언이 된 셈일까요? 그런데 이 다시 언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가정적 상황이지만 이준석 의원은 출마할 것 같고, 그죠?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친환경 전기차라고 했는데 본인은 왜 친환경 전기차예요? 저는 얼마나 깨끗하게 정치해왔습니까? 제가 뭐 재판 지원하려고 했습니까? 하면서 기소도 안 돼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떳떳하게 제가 한 차원 격조 높은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아직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기차가 주가 되는 미래는 옵니다. 그리고 꼭 네. 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내가 당선된다. 난 아직 젊다. 이 얘기군요. 꼭 옵니다. 그 세상은 다.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절대 없다.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최재문 교수님. 예. 이준석 의원의 지금 이 발언과 자세와 행동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역시 근거 없는 자신감. 왜 그래요 또? 다만 저는 네. 근데 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뭘까요? 가로 열고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아. 그 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당 없다는데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개혁- 무지한 거예요? 아니 뭐 네. 그건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다 생각하시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싶어요.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후보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 봐야 되지만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눈에 띄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 네. 국민의힘은 또 다시 이준석 대표를 데려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이제 그렇게 얘기하 용병 표현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용병으로 들어왔고 그분이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만들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선 과정에서 도저히 이재명 대표와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준석 지금 전 대표도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제가 가로 열고 근거가 남아있다고 얘기했지만 개혁신당이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건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탄핵 여부도 아직은 확실치 않고 그에 따라서 조기 대선 열린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단계니까 신중해야 될 단계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